번째 사연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우선 소장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시기를 항상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짧고 간결하게 적어보겠습니다. 2017년 무렵에 청주시 소재 오피스텔 6채를 분양받았습니다. 그 당시 대출 조건이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투기나 투자의 목적은 아니었음은 진실입니다. 저와 남동생은 서울 거주이고 부모님과 두 형제자매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동생이 근무하는 외국계 회사가 청주로 이전하면서 저와 부모님은 청주에서 자주 만나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부모님도 청주에 살고 싶다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쩌다 보니 짧은 생각에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나중에 형제들도 한 채씩 주고 우리 부부도 정년 이후 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남동생도 이직을 하게 되면서 저의 소박한 꿈이 현재는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공실은 없지만 월세도 충당을 해왔고 손해보지 않았으나 최근 고금리가 되면서 매월 5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채당 2천에서 3천 정도 손해를 보고 4채 정도는 매도할 의향도 있어 그쪽 전속 중개인에게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 매도가 성사되지 않을까요? 더 낮은 금액으로 매도해야 할까요? 그냥 맘 편하게 이대로 내버려 두다가 자연스러운 매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요? 소장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닥터항은 최근에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여러 의뢰들이 들어왔어요. 웬만하면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한은 좀 적당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지금 오피스텔을 갖다가 청주에서 6채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제들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지금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이 오피스텔이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자, 오피스텔의 공실은 아니지만은 오피스텔에서 대출금이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서 적자가 발생해서 매달 50만원 정도 본인 부담으로 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고 또 한 채당 이 시세도 2, 3천만원씩 손해가 났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갈 때까지 가봐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부동산의 붕괴는 그냥 단순한 가격 하락 정도가 아니라 1989년에 일본에 일어났던 부동산 거품 붕괴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 붕괴의 깊이가 상당히 깊고 또 기간이 오래 갈 거다. 그래서 저는 한 10년 이상 부동산 붕괴가 계속되어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이 소득 수준, 가처분 소득 수준에서 벗어난 엄청난 부동산 가격들이 전부 이제 바닥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질 거다. 즉,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미국부터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면서 결국 자산 거품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급 감소하고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지만 이제 수요가 거의 붕괴되고 나면 디플레이션으로 방향이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거품이 터지지 않고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의 부동산 관련 이 가격 하락은요, 피할 수 없는 요인이고, 특히 이제 가격 하락에도 어떤 부동산 상품이냐에 따라서 가격 하락 폭이 더 달라지겠죠. 그래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최종 순간에 이제 주어질 겁니다. 그것도 많이 내려갈 건데요. 그래도 늦게 지연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지방일수록 아파트는 가격 하락이 심할 거고, 또 서울 같은 데도 변두리이면 더 심할 거고 경기도도 외곽일수록 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강남 하는 이유는 올라갈 때는 제일 빨리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가장 늦게 내려간다. 이게 부동산을 둘러싼 가격
상승과 폭락에 있어서 강남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제한된 요소 등이 그 강남 부동산의 특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아파트가 좀 낮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수가 경매에 나오거나 거의 거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전세 빌라 사기왕이 나오듯이 빌라는 거의 가격 하락폭이 가장 클 거고, 이제 오피스텔이 문제인데 이 사연 주신 분이 오피스텔을 6채나 청주에 사셨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지금 서울에서부터 전국적으로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가격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심각한 형태의 가격 하락은 아직 안 왔습니다만은 좀 빠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요 근래에 한 10년간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 오피스텔 같은 부분에 이 세금 혜택까지 주고 또 대출 혜택까지 주면서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뭐 도시 생활형 주택이라든지 이런요. 자, 그런데 그래서 당시 이제 노후를 갖다가 생각하면서 오피스텔을 몇 채 은행에 대출 받아서 사놓으면 그 임대로 나오는 월세가 대출받은 이자보다는 높을 거고, 그러면 그것이 노후에 나의 일종의 뭐 연금 형태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이 노후를 생각해서 오피스텔을 많이 구매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자가 급등하면서 오피스텔에서 그 받는 월세가, 은행에서 이자가 많은 분들은 오히려 역마진,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본인 돈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피스텔 가격은 전국에 지나치게 많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오피스텔 가격은 이 아파트의 폭등과는 별도로 정체되어 있거나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솔직히 말하면 오피스텔을 지은 사업 시행자들, 투기꾼들이 그야말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 작은 한 5, 6평밖에 안 되는 오피스텔에 거기에 개당 보면 1억 한 5천, 2억 이렇게 분양도 하고요. 지방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이라고도 해도 한 1억씩은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오피스텔의 지은 가격과 그 오피스텔을 분양해서 받은 가격으로 보면 턱없이 비싼 가격으로 바가지를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텔의 방 한 칸보다도 더 작은 것을요, 1억 5천, 2억씩 받았으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거품이 상당히 끼어 있었고, 오피스텔 가격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추락할 거다. 빌라만큼 추락할 거다. 그리고 이미 오피스텔 공급이요, 너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집 없는 이 청년층들이, 20, 30대 청년들이 또 아니면 독신자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가 많이 충족이 됐지요. 근데 앞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진행이 되면, 자, 오피스텔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탈출해서 이제 다른 주거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은 지금 투자 자산으로서도 매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요. 이 서울 강남 같은데 아주 고급스럽게 지은 20, 30평짜리 고급 오피스텔 등은 그 가격이 상당 기간 희소성 때문에 유지될 수 있고 일종의 투자 가치가 조금은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물론 그것도 거품이 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은 그야말로 이 닭장처럼 지은 작은 오피스텔들은 그 가격이 굉장히 지금 무너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의뢰하신 분에게 제가 조언을 하자면요, 오피스텔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낫다.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어봤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된 오피스텔의 가치는 더더욱 떨어질 거다. 자, 새로 지은 오피스텔도 많은데 오래된 오피스텔을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월세도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가급적 빠른 시간에 처분이 가능하면 손실을 감소하고 처분하고 이제 역마진도 해소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잘 참고하시대요.
제가 크게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들이 집을 사고 아이를 낳겠다고 합니다. 사고 싶은 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 사고 싶어 하는데 몇 월이 좋을까요? 자, 두 번째 사연 의뢰하신 분은요, 아들이 집을 사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데 사고 싶은 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 싶어 하는데 몇 월이 좋을까요? 올해 사지 마세요. 내년에도 사지 마시고 한 2년, 3년 뒤에 사세요. 올해 사면 올해 산 가격보다 많이 내려갈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은행에 대출도 받아야 될 건데요. 은행의 대출 이자가 제일 높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좀 있으면 집값도 내려가고 대출 이자도 내려갈 건데 당연히 그때 사는 게 맞지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정부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일종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 3년 늦추는 것이 답이고요. 그래도 오래 산다면 아마 후회할 일이 좀 생길 거라고 제가 충고를 합니다. 자녀를 낳을 목적이라면, 아니 전셋집에서는 자녀를 못 낳습니까? 한 2년 뒤에 살겠다고 생각하고 전세 2년만 살고 거기서 자녀 낳고 그 다음에 옮겨가면 되죠. 꼭 내 집이 있어야 자녀를 낳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생각 고치지 않으면 100% 후회할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35세 자영업자입니다. 7년 차인데 가게 시작부터 뉴스 브리핑을 보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400 정도 만지면서 벌이가 문제 없었는데 문재인 때문에 최저가 폭등했고 현재는 200을 근근히 성해야 하는 수준으로 벌이가 망가졌습니다. 결혼은 엄두도 못 내고 앞으로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세 번째 사연 주신 분인데요. 35세 자영업자인데 지금 7년째 자영업을 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자, 가게 시작할 때부터 뉴핑을 보셨다 하니 뉴핑 초창기부터 보셨네요. 자, 그래도 처음에는 4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면서 벌이에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 이후 현재는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오고 있다. 결혼도 엄두도 못 내고 앞이 무섭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자영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요, 적자를 보거나 솔직히 자기가 그 자영업을 하는데 투입하는 시간, 비용을 감안하면 그걸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일을 해서 버는 걸로 생각을 하면 더 벌 수도 있는데 그 자영업을 해왔던 관성, 거기에는 몇 가지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사장이라는 그런 의식, 그리고 남 밑에 들어가서 돈을 버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내가 이 자영업을 문을 닫고 그냥 내가 남 밑에서 노동을 하러 갔을 때 그것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자영업이 수익이 되지 않아도 그걸 못 버리고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상당한 분들은 자영업에서 이미 부채가 너무 누적되어서 그야말로 문을 닫게 되면 이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곧바로 이제 신용불량자 그리고 파산 해성 신청을 해야 되는 처지로 몰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두려워서 유예를 하고 무조건 빚을 내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하고 정부의 원리금 상환이나 상환 연기 등을 갖다가 기대어서 또 정부가 빌려주는 자영업자 각종 신용보증 등으로 더 빚을 내어서 버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의뢰하신 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빚이 있습니까? 자영업으로 인한 빚이 없다면요, 바로 문 닫으십시오. 그래서 400에서 200으로 떨어진 자영업, 정확하게 어떤 업종을 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뭐 식당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앞으로도 어떤 자영업이든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또 자영업에서도 수학 최정의 법칙이 작용을 해서 크면 클수록 오히려 돈을 벌고 적은 규모의 자영업은 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자영업에서 지금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남 등 요지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식당 등은 잘 유지돼요. 이 불황의 와중에도요. 자, 그러지 않은 이 변두리
그리고 지방의 자영업은 거의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자상거래, SNS 플랫폼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삶의 기반은 더욱더 황폐해지고 있죠. 사연 주신 분이 200 정도를 번다면 자영업 문을 닫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200을 못 벌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다. 저는 한국 경제 상황이 실물 경제, 즉 수출이나 그 내수, 투자 등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한국의 이 부채 문제가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 대출, PF 대출 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서 한국의 금융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거고 사람들이 소비에 사용할 돈,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자영업 상황이 제가 볼 때 영세한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닫았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부채의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저는 하루빨리 문을 닫고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지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경기가 회복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절대 경기가 회복될 일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연을 보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을 처분해야 되느냐, 집을 사야 되느냐, 자영업을 해야 되느냐,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런 이 갈래에 놓여서 고민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에게는 제 방송을 계속 이 청취를 하면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경제를 바라볼 때요. 대체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경제 방향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하고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해내는 부분들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남의 말에 솔깃하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경제는요, 의외로 단순하고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자신있게 말할 정도로 명쾌하게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조언 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어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어딘 깊음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현실의 저병 넘어 꿈꾸는 것이 잘못인가요? 어딘가에 있을 희망만한 게 그댈 그리도 저는 가슴 깊이 새겨놓은 그 말들이 어느새 쓰러져가도 우리 갔던 걸음과 길 속면 넘어 어느 화창한 봄날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며